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진짜 악재는 이것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혼란이 오는 게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신용 등급 하락은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것 이외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진짜 악재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악재를 조심하면서 투자를 계속 이어가셔야 될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간단한 전략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항상 제 의견과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께 뭐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을 항상 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매번 세 번의 영상을 통해서 저녁 10시에 다양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선에서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실시간 뉴스가 최근 워낙에 중요합니다. 이게 뭐 평일도 아니고 주말 사이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거든요. 새로운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정보들, 의미 있는 정보들만 따로 걸러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뉴스 속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들께서 실시간 뉴스를 나 쉽게 유익한 정보들만 골라 듣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접속하시면 저희가 원래 해야 되는 거 뭐 공유해 드린다 생각하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그리고 댓글 여러분들께 부탁드릴게요. 항상 의견도 상관없고요. 비판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보고 특히 응원해 주신 분들은 하트 버튼도 늘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주요 뉴스입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최근 미국에서 문제가 좀 생겼죠.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가 있거든요. 뭐 무디스 이외에도 S&P라든가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보통 3대 신용평가사들 중 한 기업입니다. 무디스라는 신용평가사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장 최고 신용 등급에서 한 단계 낮춘 건데요. 자세히 보면요. 미국은 무디스로부터 마지막 남은 최고 신용 등급인 A, 대문자 A, 소문자 AA를 지금 이제 A1로 강등당했다. 무디스는 미국의 경제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가 신용 하향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부정적 전망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는 안정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무디스는 행정부와 의회의 반복적인 세금 지출 확대가 부채의 증가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의 신용평가를 떨어뜨리면 다들 전 국가가 미국의 신용도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미국을 탈출할 가능성이 있겠죠.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 시장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등급이 낮아지면요. 미국의 이제 다양한 금융 상품들 중에서 최고 등급인 이 채권만 보유해야 되는 AAA만을 보유해야 되는 투자 자산차 그 투자 이제 지금 상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재 미국의 채권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일부 채권에서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의 신뢰에 금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실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지금 현재 어디서 어디로 떨어진 거냐면 여기 무디스에서 제위 단계에서 바로 아래 단계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디스 이외에도 S&P라든가 피치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피용 신용평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의 반응은 어땠느냐? 이거 중요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 스티븐 청은 X에 올린 글에서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마크 잔디를 지목하면서 그가 오랫동안 행정부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분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라는 비난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미국의 채권 시장이 미국의 신용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신용등급 하강까지 내세우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말 이게 미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요. 일단 3대 신용평가사 중 2개의 평가사가 이미 신용등급을 하락시킨 이력이 존재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 S&P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8월 달 이때 이제 유럽에 재정위기가 있을 때죠. 그때 미국의 신용도도 하락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와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미국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시켰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P 같은 경우에는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를 이미 낮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2011년도에 이미 옛날 옛적에 다 낮춰놨죠.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에도 피치가 8월 달에 반복적인 부채 한도 협상 충돌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최고 신용 등급에서 한 단계 하락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뭐 이제 반복해서 보여드리면 좀 뭐 중요하긴 한데 뭐 짧게 보겠습니다. AAA에서 이것도 AA 플러스로 피치도 낮춘 모습이었어요. 이미 시장은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여기다가 이미 뭐 세 개의 큰 신용평가사들 중에서 2개가 이미 하락시켰기 때문에 이번 마저 하락을 시킨다고 해서 시장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미 여기 잘못 적었는데 이 무디스입니다. 무디스. 무디스는 이미 2023년도 11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꾸면서 신용등급 하락에 대한 신호를 이미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첫 번째 기사에서도 보셨겠지만 지난해 2024년도 부정적인 전망 이후 그러니까 뭐 신용등급을 내리기 전에 우린 난 이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뭐 계속 유지될 것 같아 이런 걸 힌트를 주거든요 방향성에 대해서 힌트에서 이미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는 건 이렇게 잘못하면 우리는 등급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신호를 줬었기 때문에 이번에 엄청 충격적으로 다른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결론적으로는 큰 미국의 경제시장 뭐 이런 데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이라고 현재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당장의 주식시장이 뭐 급락한다든가 미국 채권 시장이 과도하게 막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큰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과거 트럼프 정권에 이제 관세 때문에 막 흔들리는 경제 증시 금융 시장을 봤었잖아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에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 원인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 봐야 되는 것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그래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봤습니다. 상세하게 다시 봤더니 결국 이제 당장의 폭락은 아니지만 신용등급 하락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 봤더니 경제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뒤가 중요하죠. 지속되는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가 신용의 하향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되는 재정 적자, 적자가 너무 심해진 거죠. 왜 적자가 심해지죠? 미국이 채권을 너무 많이 찍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적자를 발생시켰는데 여기다가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 매년 나가는 이자가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작년 2024년도 기준에서 적자의 30%는 이 이자 비용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2024년도에. 그죠? 그만큼 이 적자가 너무 커지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대출은 부채가 너무 많았고 앞서서도 설명드렸던 대로 이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미국 경제의 최악이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채권의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고 부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피해가 갈 만한 곳은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역시나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은행들의 채권 보유함으로써 만들어진 적자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미국 은행들에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채권을 많이 샀다가 높아진 금리 때문에 엄청난 적자, 이게 평가 손실 적자가 그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정확히 적자가 저희는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투자은행들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고요. 그 이외에 미국의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은 채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업들의 비상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언제 커질까?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시기는 7월 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보면 이때 딱 물가 지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은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 봐야 되죠.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최근에 월마트의 멘트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대표 소매업체 월마트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를 감안 이르면 이달 말에서 이달 말 가격 인상한다. 그러니까 관세가 지금 미중 무역 그 협상돼서 관세 유예됐잖아요라고 하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못해도 10% 관세는 부여가 됐습니다. 이 부여된 관세를 적용한 지금 물건들이 이제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월마트는 이달 말, 5월 말 또는 빠르면 늦어도 내달, 6월 달에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아마 뭐 5월 말부터 인상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6월 달 되더라도 6월 초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CFO는 관세가 여전히 높아 모든 비용 압박을 흡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가격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월마트가 가격을 올리면 다른 소매업체들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됩니다. 미중은 최근 관세를 일부 인하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산 제품에 기본 10%에다가 펜타닐까지 해서 총 30%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어서 앞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지표상 나와야 되죠. 왜 지표상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미국 중앙은행 파월 의장이 이걸 보고 이 지표들을 보고 금리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인상을 시킨다. 금액을 인상시키면 이런 지표들이 한 달간 쌓여서 1일부터 한 30일까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쌓여서 이 데이터가 발표된 데가 언제죠? 7월 달에 발표됩니다. 6월 달 지표는 7월 달에 발표되죠. 그래서 7월 달에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7월 중순에 CPI 지표가 발표되고요. 7월 말쯤에 PCE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일단 CPI 지표는 항상 말씀드리면 좀 빠르게 좀 정확도가 꽤 있는 물가 지표 중에서 좀 빠르게 발표가 되는 지표라서 주목해 볼 만하고요. 연방준비위원회가 정말 금리 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바라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PCE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PCE 지표까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7월 달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 이제 파월 의장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제롬 파월 연준 부의장은 공급 충격이 잦아지는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공급 충격이라는 건 물가 상승의 가능성입니다. 물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시대에 진입해서 이에 따라서 장기 실질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공급의 충격이 왜 생기냐면 원래 과거에도 공급의 충격은 항상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원유 때문에 원유. 여러분들 이제 보통
오일 쇼크라고 몇 번 들어보셨죠? 과거에는 주기적으로 오일 쇼크가 왔었거든요. 이 원유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과거에 시달렸던 적이 있고요. 정부가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뭐 전쟁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하면서 과도하게 돈을 풀다 보니까 나오는 인플레이션 요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전쟁 혹은 국가 비용 증가에 의해서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이제 요런 것들이 많이 상승했었는데 요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역사적으로 뭘 많이 펼쳤냐면 자유무역을 많이 펼칩니다.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을 써도 저렴하게 물가를 안정할 수 있으면 정말 경제에는 최고의 구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현재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틀을 마련해 준 거죠. 이 자유무역이 되면서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어차피 물가는 안 올라가고 저렴한 물가가 유지되도록 중국이 많은 제품들을 생산해 주니까 최근에 미국 경제는 최근까지도 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금리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보통 금리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중국 덕분에 물가가 싸게 유지가 되니까 낮은 금리에서 경제를 뛰어올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젠 공급이 충격이 잦아진다. 왜? 이 자유무역을 못하니까. 중국이 저렴한 제품으로 물가를 낮춰줄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미국이 이로 인해 적자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공급의 충격이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 물론 뭐 미국이든 뭐 대체제가 나오긴 하겠죠. 다른 국가가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미국 본토 안에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AI 로봇이라는 게 AI 기술. 이걸 사람 없어도 저렴하게 물품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이 완성이 되면 당연히 문제는 해결되겠죠.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직 AI 로봇이 너무 흔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의 충격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공급의 충격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는 바로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기 실질 금리가 높아졌다. 근본적인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뭐 모든 걸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근데 이 연방준비위원회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이런 조심할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금리를 내리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결과를 어디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물가가 올라간지 확인해 봐야겠죠. 그게 제가 직접 위에 말씀드렸던 이 시기입니다. 이 월마트 이미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표 소매 업체가 6월 말부터 가격을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그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인상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반영되는 7월 달 지표가 중요해지겠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지표 발표를 좀 더 상세하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야? 그러면 나중에 지표 발표 확인하고 결정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 이런 얘기는 개나 소나 다 하죠.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을까요? 정말 조심해 봐야 될까? 안 될까? 뭐 이 힌트가 있을까요? 힌트가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최근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런 금리들이 막 움직이고 이 관세 때문에 물가 인상 우려 때문에 금리가 막 올라가고 미국의 신용도가 안 좋아지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면 누가 가장 큰 손실이라 그랬어요? 금융권이 손실이라고 했죠. 투자은행부터 시작해서 금융권들이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자, 그럼 금융권들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융 주식들을 매도해야겠죠. 그죠? 그런 선택을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하고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버크셔 해서웨이의 매매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요. 시티그룹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캐피털 원 지분도 축소하면서 금융 비중을 줄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기존에 많이 팔던 애플의 지분은 유지했어요. 여전히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비중의 종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류 업체 그리고 내수 기업들은 추가적인 매수를 늘리는 모습이에요. 콘스텔레이션 지금 이제 브랜즈의 지분을 크게 늘렸으며
신규 매입 종목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뭘 하나 샀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공개가 되겠죠. 버핏은 현금 보유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질서 있게 오지 않는다며 전략적 대응을 강조했으며 올해 말 CEO 자리에서 은퇴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좋은 기회가 질서 있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았다가 다시 경제가 좋아지는 구간 속에서 모든 기업이 상태가 좋아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채권을 들고 있는 금융주들에게는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시선으로 워렌 버핏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 채권에 100% 무조건 문제가 생길 거고 7월 달부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면 반응이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좀 채권이 가격이 박살이 나면 금융 주식들은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과거에 뭐 은행 파산 사건들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죠. 그걸 확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버크셔이의 워렌 버핏이 보기에는 비중을 줄일 정도의 악재는 나왔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야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금융 주식들의 문제가 생긴다면 물가지표부터 이상이 나올 거고 이 물가지표가 문제가 생긴 시기는 언제다? 7월 달이다. 그럼 7월 달부터 금융기업들이 특히나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 이미 뭐 평가 손실이 심하니까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조심해 봐야 된다. 그 전까지는 뭐 만약에 뭐 흘러가더라도 큰 급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큰 급락, 큰 문제가 생긴다면 이때부터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부터 조심해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짧게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최근 발표한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하락의 원인이었던 높은 금리와 미국 부채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할 정도이다. 높은 금리의 가장 큰 원인인 물가 지표는 7월 중순에 정말 얼마나 상승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7월 부채 한도 협상이 겹쳐 있어서 이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현금 비중을 올리는 전략이 유효하다. 마지막으로 이런 행동을 이런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버크셔 해서웨이는 금융 주식들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께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되셨죠? 좋습니다. 그 이외에 주요 지표 발표도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5월 달에 중요 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 주에는 다음 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큰 발표는 없습니다. 쭉쭉쭉 이어집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건 매주 발표가 되는 거니까 크게 뭐 최근에 고용 지표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큰 문제가 없고요. 제적 관리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 이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는 몇 가지 확인할 거 있는데 근데 중요도가 엄청 높진 않아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물가 지표에다가 뭐 경제 침체가 오냐 마냐 때문에 GDP 발표니까 우리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쭉쭉쭉쭉 가다가 밑에 보이시는 지금 2025년도 5월 29일 목요일 날짜로 나오는 GDP 발표. 미국의 1분기 GDP가 어땠는지 발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2025년도 5월 30일 금요일 날짜로 나오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이 PCE 지표죠. PCE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해 봐야겠다. 이미 이제 보통 CPI 지표에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CPI 지표가 좀 무난하게 조금 안정됐어요. 직전보다도 조금 더 안정됐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PC 지표도 무난하게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언제부터 문제? 7월 달부터 문제니까 그때 지표 발표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실적 발표 이슈가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우리가 볼만한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해당 뭐 21일, 22일, 23일, 26일은 크게 별게 없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궁금해하는 항상 보이시는 바와 같이 미국 시간으로는 27일, 한국 시간으로는 28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뭐 다른 기업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28일 날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조심해 보시는 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진짜 이번에 관세 정쟁 때문에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라도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월 27일 지금 5월 27일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있는데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얼마나 소비자가 소비를 계속해서 이어간지입니다. 이것도 경기 침체와 관련된 거라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1분기 실적 발표니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직 관세 타격이 오기 전에 오히려 더 많은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때 발표까지는 괜찮고요. 중요한 건 이 다음 전망이죠. 이 가이던스가 중요합니다. 이번 1분기 실적은 괜찮을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상치를 공개하거든요. 그 예상치 결과가 관세가 적용이 어느 정도 된 결과 가이던스를 발표할 텐데 이 가이던스가 어떻게 발표될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가 오냐 마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GDP 발표 계속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뭐 지금 특별한 기업의 지표 발표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30일 날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소비 지출 그리고 물가 지표 발표가 됩니다. 항상 이제 물가 지표가 요즘 가장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PCE 지표도 요때 말에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가가 상승했냐 안 했냐가 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것도 가장 대표적인 소매업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코스트코의 실적이 중요하고 코스트코가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과 함께 가이던스 그리고 앞으로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기본적인 엔비디아 대장주의 실적 그리고 GDP 발표 요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침체가 오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리고 물가 지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 설명드렸죠. 이미 CPI 지표에서 괜찮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코스트코 실적을 보시는데 자세하게 관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소매업체가 추가적인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해당 이야기도 확인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일정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무리하기 직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많은 거 바라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음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저거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빼놓으셨을 만한 부분, 놓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짚어서 하나하나씩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왜 이런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다음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이슈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투자자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뵐 테니까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뉴스도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텔레그램 올려놨으니까 텔레그램 접속하셔서 다양한 실시간 뉴스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